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이다. 4일 바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그리고 이제 5년간 우리나라를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어떤 정책들이 좀 반대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뭐 묶여 있는 게 풀린 게 다시 묶이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이가 크지 않았던 부동산 공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디테일한 것 자체가 공약에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다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약들이 대부분 다 뭐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고, 뭐 이거 재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뭐 대출 규제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공약 차원에선 별로 없었고, 뭐 연설이나 이런 데에선 좀 얘기가 있었는데, 큰 틀에서 공약 차이는 없었지만 아마 운영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하는 그런 정권에서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그거를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뭐 공공사업 같은 거에 쓰자라는 정권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를 하려면, 공약이든 뭐든 자기 정책을 쓰려면 결국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라는 문제는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세 아닌 증세 위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0.25를 내렸죠. 그래서 이번에 뭐 소비 투자를 살린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0.8%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전망을 할 때마다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아마 하반기에 경제 전망을 더 낮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뭐 B컷을 해야 된다, 0.5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시장에 뭐 소수 의견이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지금 너무 경제가 빠르게 이렇게 침체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푼다거나 뭐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호흡기 다는 게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장 쇼크가 있는 거 맞고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1% 후반의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볼 수도 있다라는 또 소수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돈은 풀리고, 그리고 뭐 유동성이 막 계속 풀리고 경제 살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닌가라고 좀 예측을 좀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대출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대출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데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예대금리 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대금리 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이제 대출 받는 분들은 되게 화가 날 얘기인데, 이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금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예대금리 차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는 가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이 원래 지금 기준금리 하락 속도보다 훨씬 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따박따박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돈을 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예전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그냥 현금을 그냥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가지고 금리 그 이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금리가 이게 따박따박 내려가니까 어떡합니까? 은행들은 칼같이 예금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금금리가 내려가니까 이 현금 가지고 있던 분들이 뭐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뭐 주식을 사든 뭐 코인을 사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시장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자산의 버블을 막 일으키는데, 이것도 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니까 당연히 대출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출로 공급이 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막아보려고 지난 정부에서는 은행들한테 달달이 너네는 얼마씩만 뭐 대출을 해줘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은행을 좀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막 돈 빌리러 오니까 이거를 최대한 늦추고 있는 거야. 최대한 늦게 낮추고 있고, 기준금리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금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계속 낮춘다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얘는 막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 집값이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얘기가 정말 틀린 게 아닌 게 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마포도 그렇고요. 지금 뭐 강동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마포 뭐 프레스티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뚝뚝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몇 억이 막 순식간에 올라가고 뭐 옥수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아닌 지역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얘기들이 나올 정도고 그러면 당연히 정부는 뭔가 이럴 때 대출 규제를 하거나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정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대통령한테 바로 이제 업무 보고하면서 추가 규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언제 나올까? 규제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런 거 약간 수요를 좀 누르는 그런 규제까지 안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집은 안 나오고 죄다 월세다, 뭐 서울서 자취를 감춘 전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전세를 주는 게 별 그렇게 실익이 없잖아요. 뭐 금리도 뭐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세 줘봐야 이게 요즘에 임대차 3법이 워낙 또 강해져가지고 전세입자 때문에 이게 속을 썩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전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다 막 속 썩이는 건 아니지만 뭐 집을 팔라고 해도 집을 안 보여주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뭐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오른 돈 그냥 전세금 오른 거 그냥 반전세로 돌리겠다 해서 뭐 3억에 뭐 40, 뭐 5억에 70 뭐 이런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월세도 아닌 것이 뭐하러 저렇게 30, 50 받나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그 전세를 더 올려 받아봐야 별 의미도 없고 뭐 세금이나 내지 뭐 이걸로 뭐 수리비나 내야겠다 뭐 중개비나 내야지 뭐 이러면서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자취를 감춘 전세라는 것처럼 전세 물량이 지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서울 경기권의 전세 물량이 내려가고 반대로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뭐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은 전세를 안 살고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세보다는 월세가 전세 대출 이자보다는 조금 더 월세가 높으니 이래저래 이제 주거비가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한은행이 뭐 반대로 간다 이런 기사도 떠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단독 기사입니다. 돈 빌릴 걱정하지 마세요. 당국 대출 규제와 반대로 가는 신한은행. 그래서 신한은행은 이제 기존에는 30년 만기였는데 뭐 40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신한은행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들도 40년으로 해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각자 이제 나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또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 또 열심히 영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 7월에 DSR 규제가 신설되면서 그러니까 3단계로 강화가 되면서 약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대출이 오히려 더 나와요. DSR 3단계가 돼도 40년으로 대출 받아버리면 대출이 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규제랑은 좀 반대로 가니 그러면 은행은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람들은 계속 돈을 빌리려고 하고 유동성은 계속 공급해야 되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대출 규제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아예 LTV를 낮춰버리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걸 말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 그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 자, 토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어제. 왜냐하면 토어제가 지금 작동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이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와 용산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가격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주는데 계속 이 신고가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어제를 해봐야 별 의미도 없어지게 된 꼴이 됐어요. 그리고 이 토어제가 사실 그 재지정될 때만 해도 그 강남 3구와 용산이 한번 거래량이 확 늘고 나서 약간 잠잠해지려고 할 때 또 재지정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약간 기름을 또 부은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그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시 또 토어제 안에 집을 사고 이러면서 토어제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수를 뒀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이거 푸는 것도 쉽지 않겠죠. 지금 또 풀어? 또 풀면 또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에 안 풀지 않을까. 당장 지금 서울이 막 폭주하고 있는데 이거를 차기 정권에서 가만두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사봤자 별로잖아요. 야심차게 준비한 빌라 6년 임대 등록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제 그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6년 단기 임대가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것들을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봐야 뭐 크게 실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리고 6년이 또 짧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빌라를 가지고 월세 받고 있는 뭐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지지난 정권이었죠. 지지난 정권 때 임대사업자를 막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 막 갈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법인 규제, 뭐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종부세를 뭐 가혹하게 거두면서 대부분 뭐 파산하고 뭐 다 집을 정리하고 뭐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이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한다? 나는 다시는 안 한다. 나는 다시는 안 해. 뭐 이러는 분들도 요즘 많기 때문에 요 6년 임대라는 거를 뭐 부활시켜 봐야 국민들이 할까? 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등록이 된다라고 해도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거죠. 자, 다시는 안 올 가격인 줄 알았는데 전고점 다시 찍었다는 강북 역세권 구축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축 아파트들도 조금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약간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뭐 A라는 아파트가 막 치고 올라가면은 옆에 있는 B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신축은 아닌데 뭐 같이 살기 좋은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뭐 역세권이나 이런 데들은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동네는 전혀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잘 보세요. 옛날보다 매물이 좀 줄었을 겁니다. 매물이 좀 줄고 주인들도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약간 고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좀 늘었을 거예요. 예전보다. 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사들이는 중국인들 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한두 해 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게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좀 부풀려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 좀 혜택 아닌 혜택이 되면서 내국인들은 규제를 많이 하는데 외국 국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또 덜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둘 다 좀 문제이긴 한데 기사들이 여러 개가 지금 뜨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여론이 또 어디선가 생겼나 봐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일부 뭐 어떤 자극적인 언론이나 기사 제목 같은 걸 보면은 뭐 타워팰리스에 뭐 중국인이 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억 주고 뭐 누가 현금으로 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 사는 걸 말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숫자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증가세는 분명하고, 그리고 내국인과 차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주택 수로 막 규제하고, 주택이 몇 개면 또 막 세금을 막 더 내고, 뭐 토허제, 뭐 투기 과열지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이 규제가 되는 지역이 있고 뭐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뭐 실거주를 해야 되고 뭐 전세는 못 주고 뭐 이런 복잡함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거를 규제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세대에 몇 명이 있는지 뭐 유주택자인지 뭐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규제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형평성을 맞추긴 해야 된다. 토어제 내국인은 투자가 힘든데 강남집을 쇼핑하는 중국인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지금. 근데 실제로 중국인보다는 캐나다, 미국 국적인 사람들이 강남, 송파, 용산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사고 있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국적 자체가 외국 국적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교포 그런 분들일 확률이 높은데, 중국 국적인 분들은 뭐 한국인인데 중국 국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진짜 중국인일 확률이 높은 거죠.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책을 좀 강구해봐라 하면서 이제 회의 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은 어쨌든 그 사유재산에 좀 제한이 있잖아요. 소유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이제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중국 국적인 분들은 우리나라의 땅을 소유할 수 있으니 이것도 서로 좀 불공평하다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과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외국인 수요 같은 것들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20억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산 33세 중국인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뭔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집을 사가지고 뭐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약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소수긴 합니다. 너무 소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착공 면적이 최저다. 성장률 갉아먹는 건설 불황. 지금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 건설 경기 최악의 수준이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는 주범이 건설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경기 쪽에서 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마이너스를 막 찍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는 곧 건설 경기 부양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아마 차기 정부도 건설 경기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가장 집중할 확률이 높다고 전 봐요. 자, 우리가 호구냐 9천만 원 할인 분양에 발칵 뒤집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지방 아파트에 막 나오고 있는데 뭐 9천을 깎아주고 뭐 발코니 확장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해주고 뭐 어떤 데는 뭐 골드바도 주고 막 하거든요. 그런 걸 줘도 안 삽니다 사람들이. 왜 안 사냐면은 이걸 사가지고 돈 벌 확률이 있어 보여야지 사는데 지금 세금도 그렇고 뭐 규제책도 그렇고 다 뭐 지방을 사가지고 딱히 뭐 이득을 볼 게 없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사면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인을 해주든 뭐 대출을 더 해주든 뭐 디딤돌 이자를 깎아주든 뭐 정부가 지금 말하는 지방 살리기 대책들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이거를 또 풀려고 하면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주택 규제를 푼다는 거를 과연 이걸 또 이제 설득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도 이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복비 아끼려다가 사기당할라 주택 직거래가 3년 새 반토막 됐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 직거래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중개 수수료가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직거래를 해가지고 잘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사실 직거래라는 걸 해보면요 엄청 힘들어요. 특히 뭐 당근이나 이런데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나 이제 직거래 안 하고 그냥 중개사 통해서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당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진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진상과 직거래로 다이렉트로 내가 만나야 되니 참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집을 안 살 건데 집을 살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집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어떻게 다 내가 케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중개사가 뭐 해주는 거 없는데 나는 그 돈 아끼겠다 해가지고 직거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직거래라는 게 뭔지는 알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면 이거 그냥 그냥 중개비 낼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 이제는 집값이 뭐 서울만 해도 막 15억, 20억, 25억 막 이렇기 때문에 중개비도 커지지만 이 거래 금액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분들은 이런 걸 조금 자신 있게 해볼 수도 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를 끼고 차라리 그분이 좀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개업이라는 것도 참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수수료가 낮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서로 지금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뭐 허위 매물도 없고 그냥 한 곳에 전속으로 맡겨가지고 그 중개사가 모든 뭐 법적 책임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막 책임져 가면서 변호사, 세무사 막 다 회계사 껴가지고 팀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막 몇 %씩 주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결국에는 싸고 좋은 거를 찾는 건데 이게 싸고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꼬이긴 하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직거래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